오늘은 KAMD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KT모셀 한국형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3년까지 17조 원을 투입해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사정찰 위성 5기 확보와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사거리 800km의 현무 2C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구매와 더불어 M샘과 L샘의 국내 개발 등을 추진 중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선제 타격과 KAMD로 북한의 핵 공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런 첨단 방공 시스템을 위해 부족했던 것이 KT모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형 탄도탄 작전통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19년 11월 4일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향후 2022년까지 4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KT모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성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방공지휘 통제 C2A 체계와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하나시스템이 선정된 이유로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형 전투함을 위한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 개발로 입증한 대공표적 동시교전 통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KAMD와 달리 다소 생소한 단어인 KT모셀이란 무엇일까요? KT모셀은 한국형 탄도탄 작전통제소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탄 정보를 총괄해 위협을 평가함과 동시에 탄도탄 요격을 지휘하는 곳입니다. KT모셀 성능 개량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KAMD 체계의 탄생부터 시작해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알고 가야 합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해 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가혹한 경제적 어려움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당시 경제적 상황은 어려움을 넘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동유럽에서는 수많은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많은 독재자들이 처형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이나 미국 등의 외세 개입을 통한 체제 붕괴를 막고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 촉수가 입수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맞서기 위해 최소한의 하층 방어 능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인 것입니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 걸프전을 통해 데뷔한 패트리엇이 성공적으로 스쿼드를 요격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의 S-300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때 강력한 도입 후보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자 19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사업인 샘X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요 후보로 거론된 것이 바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진 러시아의 S-300PMU와 미국의 패트리엇 팩2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공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S-300PMU 한국 판매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기술력을 확인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알마즈 설계국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에 놀라워했는데요. 또한 러시아도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북한이 보유한 S-200 등의 지대공 미사일 시커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이것이 향후 한국형 전자전 체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기술 제공 의지에 감탄해 S-300PMU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미국과의 통합 방어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제,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 팩2 8개 포대를 2008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샘X 사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알마즈 설계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M샘인 현재 천공 지대공 미사일의 공동 개발이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로 지난 2018년 11월 27일에 정식으로 2대가 주문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독일에서 수입한 8대의 패트리엇 방공포대가 가동된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를 추가로 배치한 덕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장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은 각각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총합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지휘체계가 필요로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0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 MD가 KMD 공동연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공군과 키다는 내부적으로 미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인 DSP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 것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게 나섰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의 MD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미국의 MD 시스템을 도입 못하게 방해하면서 어쩔 수 없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게 이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탄도탄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편 이와 맞물려 2010년에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엘타사제 그린파인 레이더 블럭비 모델 2대가 발주되어 2012년 12월 5일에 1호기 도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2호기는 2013년 2월에 도입이 완료되어 각각 충북과 충남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에 대해 일반 언론들은 이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초창기 나온 그린파인 레이더의 재원으로만 보도하고 탐지거리가 500km급이라고 잘못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외로 군사무기의 배치형이나 블럭 번호에 따른 성능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검증 없이 보도됐다는 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인 쏘나타도 1985년에 첫 탄생해서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 세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물며 첨단 군사무기를 초창기의 모델이나 몇십 년 전 모델의 성능 재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성능이 부족하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1985년산 쏘나타의 성능을 현재의 가격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구매 방법을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한국이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800km 이상이며 충남 지역에서 북한 자강도나 함경북도 지역까지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대 슈퍼 그린파인이 2018년에 주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국공군의 MCRC 중앙방공통제소 모습입니다. KT모셀은 현존하는 MCRC를 기반으로 급조된 체계이기에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면에서 MCRC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KMD가 온전히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구축된과 동시에 한국군의 전체적인 탄도탄 요격체계를 지휘할 수 있는 KT모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산무기 시스템 개발이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SI 업체인 삼성 SDS를 통해 KT모셀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이후 2012년 후반기에 실전 배치에 도달한다는 상당히 무모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당시 국내 SI 업체들이 공군의 MCRC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MCRC 체계를 기반으로 탄도탄 대응 체계가 급조되었지만 2012년 8월에 수행된 KT모셀에 대한 1차 시험평가 당시에 206개 항목 중에 핵심 4개 항목이 기준 미달로 전력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적된 문제로는 적 탄도미사일의 발사 및 낙하 지점을 파악해 제시하는 능력,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게 경고 및 요격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아군 패트리엇 요격부대의 요격과 임무 데이터 전송하는 능력, 다수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었는데요. 공군과 삼성 SDS는 문제 수정 작업에 들어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너무 빠른 개발과 배치 요구로 인하여 잡다한 운용상의 문제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탄도탄 위협이 워낙 강력했으므로 약간의 문제를 각오하고 2014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KMD의 핵심인 KT모셀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를 통해 탐지 및 식별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전파함과 동시에 현재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천궁 PIP 7개 포대 배치 중에 요격 배당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북극성 1호 SLBM 발사에 성공해 발사체가 약 500km를 비행하였습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동해상에는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KT모셀도 비상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와 세종대왕급은 성공적으로 북극성 1호를 탐지하였지만
당시 KT모셀에서는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표시되어 순간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2개의 탄도미사일 항적은 하나로 합쳐졌지만 이때 발사한 이중 항적 문제는 향후 큰 문제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 하나의 탄도미사일이 2개의 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지상에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의 스파이 1D가 탐지한 탄도미사일 표적 데이터에는 고유 탐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KT모셀이 제대로 융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숫자에 맞춰 KT모셀이 요격을 담당할 방공포대를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시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과 동시에 이중항적 문제로 인해 이 숫자가 2배로 불어나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표적을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다수 발생된다면 최악의 경우 탄도탄 요격 능력이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2017년 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KT모셀 성능 개량에 대한 선행 연구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2019년 5월 17일에 공식적으로 KT모셀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제안 요청서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제안 요청서에 대응해 국내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참여했으며 결국 2019년 11월 4일에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KT모셀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은 먼저 북극성 1호 추적 당시에 발생한 이중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KT모셀 통제소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엄청난 민간용 서버 기술을 사용하므로 기존보다 처리 속도는 8배 이상 향상될 예정입니다. 처리 속도가 중요한 것은 KT모셀은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표적의 고도와 속도를 추적해 그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KN-23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캠스 400mm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한꺼번에 개발한 것은 한국군 KMD에 포화 공격을 걸어 요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교통정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북한 KN-23과 같이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높고 빠른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엇 팩3와 천궁 PIP가 요격을 담당합니다. 반면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북한판 에이테캠스는 패트리엇 팩2나 천궁 기본형이 요격을 담당합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향후 한국형 C램이 요격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에 맞추어 적절한 요격 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탐지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탄도와 속도, 고도와 기존에 입수된 데이터를 대입해 그 종류를 식별하는 고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아주 우수해야 하며 기존에 분석되지 않았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고도의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량 사업은 바로 이들 개선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국방 분야에 약 29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국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KMD가 중요하지만 이를 컨트롤하는 머리 역할인 KT모셀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개전 초기에 정신없이 날아드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KMD도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도 20km 내외에서 요격이 가능한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의 KMD 따위는 다 제껴버릴 수 있다면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류별로 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거의 KMD로는 이를 대응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KAMD도 완전하진 않지만 기존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패트리어트 팩2의 요격률은 대략 55%였으며 최근 들어 고도 4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팩3가 추가 도입되면서 명중률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거리와 성능으로 항공기 격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MSAM이라고 하는 국산 천궁 PIP 요격미사일 철매2 사업이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블록2로 업그레이드되어 탄도탄 요격 능력 개선과 사거리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한편 40에서 60km 고도를 커버할 수 있는 러시아의 S-400 미사일의 레이더 기술이 접목된 LSAM 국산 요격 미사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말들이 많긴 하지만 국산 A사 레이더가 개발 완료되어 국산 요격용 미사일에 탐지 체계 장착이 된다면 한 번 더 성능 개량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꺼리티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한국의 레이더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SM-6 미사일같이 대한 미사일 요격이나 항공기 요격에 더 적합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이지스함 등에 곧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기권의 요격에는 고고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저승사자를 할 수 있는 SM-3 블록2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격미사일이 제 역할을 하려면 조기 탐지와 정찰이 우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찰 자산으로는 5대의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 4대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 이지스함과 KDDX 소형 이지스함에 탑재된 A사 레이더, 2군데의 한국군 탄도탄 작전 통제서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형 정밀정찰기 아이스타-K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아이스타즈는 12km 상공에 떠서 260km 밖에서 레이더 특수 영상으로 적의 지대지 미사일, 장사정포, 레이더 주파수 등을 동시에 600개까지 감시 추적 탐지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을 싣고 돌아다니는 이동식 발사대랑 지상 병력 이동 현황과 통신 감청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반발하면 북한이 한국에 5,000문이 넘는 장사정포,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2,000기 이상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현재 한국전력으로는 이들을 모두 막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KT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와 K9 자주포 등에서 발사 가능한 사거리 100km 이상의 스마트형 155mm 활공 유도포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이 워낙 깡패이기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 6, 7위를 하고 있는 군사강국이며 재래식 무기의 화력은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전략 무기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군사력은 열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개발 성공한다면 다가오는 2020년대 말쯤이면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